고려는 한 번도 안전한 나라였던 적이 없습니다. 국가가 세워진 순간부터 수도가 불타던 처참한 순간까지 고려라는 체제는 늘 불안했습니다. 외적은 끊임없이 국경을 넘었고 왕권은 늘 위태롭게 흔들렸으며 수도 개경은 언제든 적에게 내줄 수 있는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조건 속에서도 고려는 무려 500년을 버텼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운이라 하기엔 너무나 반복적이고 우연이라 보기엔 지나치게 긴 시간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해왔습니다. 성을 잘 쌓았기 때문이다. 항전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다. 혹은 운이 좋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상식적인 설명들은 결정적인 질문 하나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고려는 왜 그토록 오랫동안 불안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만약 고려가 불안을 완전히 뿌리 뽑으려 했다면 선택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안전한 내륙의 수도로 거처로 옮기고 더 험준한 요새에 틀어박히며 위험한 정치적 요소들을 하나씩 잘라내는 방식 말입니다. 하지만 고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을 당연한 전제로 깔고 나라를 운영했습니다. 위험한 수도를 끝까지 고집했고 불안전한 권력 구조를 억지로 정리하려고 들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능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지독히 계산된 선택이었습니다. 고려는 불안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일찍 깨달은 나라였습니다. 외적은 잠시 막을 수 있어도 내부의 권력 긴장은 없앨 수 없으며 인간의 욕망은 완벽히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고려가 선택한 방식은 단 하나였습니다. 불안을 없애는 대신 불안을 보이는 형태로 만들고 다룰 수 있는 구조 안에 가두는 것. 이 지점에서 우리는 고려의 성곽을 다시 봐야 합니다. 고려의 성곽은 단순한 군사 방어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적을 막기 위한 벽이기 전에 사방으로 흩어지는 불안을 한 곳에 모아두기 위한 관리 장치였습니다. 성곽은 단순히 밖을 향한 공격적 구조가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정하고 권력을 배치하며 내부의 긴장을 관리하는 통치 장치이기도 합니다. 고려는 불안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안을 성 안으로 기꺼이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제도와 규범, 공간이라는 형틀로 고정시키려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지문은 바뀌어야 합니다. 고려의 성곽은 얼마나 높았는가가 아니라 고려는 왜 성을 쌓고도 안심하지 않았는가? 성곽은 방어시설이었는가? 아니면 통치장치였는가? 오늘 이야기에서는 바로 이 질문을 다룹니다. 불안을 견디던 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불안을 관리하는 나라로 바뀌는 경이로운 과정. 공간 위에 떠돌던 공포가 어떻게 성곽과 제도라는 구조물로 굳어졌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고려를 얼마나 오래 버티게 했는지를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곽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높이를 생각합니다. 얼마나 높이 솟았는지, 성벽의 두께는 얼마나 두꺼운지, 그리고 적의 파상 공세를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 견고함을 가졌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고려의 성곽을 오직 이 군사적인 기준으로만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고려라는 국가가 설계한 진짜 전략의 절반 이상을 놓치게 됩니다. 고려에게 성곽은 단순한 방어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성곽은 적을 막는 차단벽이기 이전에 사람을 배치하고 권력을 정렬하며 국가의 위계를 세우는 가장 거대한 정치적 기준선이었습니다. 성을 쌓는다는 것은 단순히 돌과 흙을 쌓아 올리는 물리적 노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성 안에 들어올 자격을 얻는가, 그리고 누가 성 밖에 머물며 경계에 서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권력의 선언입니다. 더 나아가 누가 언제 어떤 절차와 명분을 가지고 이 거대한 문을 통과할 수 있는지를 정교한 법으로 규정하는 일입니다. 즉 성곽은 물리적 공간을 나누는 동시에 그 공간 안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사회적 위치와 가치를 규정하는 고도의 통제장치였습니다. 고려는 이 성곽의 기능을 매우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영리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성곽은 단순히 침략자로부터 숨는 안전한 피난처를 만드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성곽을 통해 사회 곳곳에 떠돌던 불안을 눈에 보이게 드러냈고 그 불안 요소를 관리 가능한 상태로 고정하여 시스템의 일부로 편입시켰습니다. 성 안은 결코 완전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왕도, 귀족도, 고위 관료도 모두 이 견고한 성벽 안에 모여 살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성 안에서 완전히 편안하거나 안도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고려 성곽의 핵심입니다. 권력은 성 안으로 집중되었지만 결코 한 사람에게 독점되지 않았고 위계는 존재했지만 그 밑바닥에서는 언제든 세력 판도가 흔들릴 수 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성곽은 권력자를 보호하는 요새인 동시에 권력자들이 서로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견제하게 만드는 열린 감옥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고려가 우리가 흔히 아는 폐쇄적인 요새형 국가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성 안은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절대 안전구역이 되었을 것이고 그 성을 물리적으로 장악한 군사 세력이 곧 국가 전체의 생사 여탈권을 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려는 그 위험한 독점 구조를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성을 쌓되 성 안에서조차 끊임없는 정치적 긴장이 유지되도록 정교하게 공간을 배치했습니다. 왕은 정치적으로 가장 중심에 있었지만 신하들의 견제를 받는 조정자여야 했고 귀족은 성 안에 거주하며 특권을 누렸지만 그 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지분과 충성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했습니다. 성곽은 불안을 없애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방으로 흩어져 폭발할지 모르는 공포를 성 안이라는 좁은 틀에 가두어 모든 이의 눈앞에 선명하게 노출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성벽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감시했고 권력은 생존을 위해 항상 타협과 조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이 독특한 구조 속에서 불안은 파괴적인 힘으로 폭발하는 대신 국가가 항상 신경 써서 기름을 치고 닦아야 할 관리의 대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려의 성곽은 거대한 심리적 장치였습니다. 그것은 성 안팎의 모든 이들에게 우리는 아직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했습니다. 이 적당한 긴장감이야말로 고려라는 연합정권을 하나로 무는 가장 강력한 접착제였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성을 쌓고도 결코 안심하지 않았습니다. 안심하는 순간 균형이 깨지고
균형이 깨지는 순간 500년 왕조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린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고려의 성곽은 단순한 군사기술의 산물이 아니라 정치적 불안을 구조화하고 시각화한 거대한 공간장치였습니다. 불안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불안을 질서의 동력으로 바꾸려 했던 시도. 이것이 바로 고려가 험난한 동북아시아의 정세 속에서 선택한 최선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구축된 공간의 질서는 어떻게 수백 년을 버티는 구체적인 시스템으로 변모했을까요? 성벽이라는 물리적 선 위에 법과 규범, 그리고 관료제라는 보이지 않는 선들이 어떻게 더 씌워졌을까요? 성벽이 만들어낸 이 공간의 질서가 어떻게 일상화된 제도로 굳어지며 국가의 운영체제로 정착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곽이 질서를 만든다고 해서 그 질서가 저절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돌과 흙으로 높게 쌓은 벽은 사람의 물리적 이동을 제한할 수는 있어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복잡한 행동과 욕망까지 완벽하게 통제해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려라는 나라가 진짜로 강해졌던 결정적인 순간은 거대한 성벽이 완공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차가운 성벽 위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규칙들이 거미줄처럼 하나둘 더 씌워지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고려는 도처에 널린 불안을 억지로 억누르거나 박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 다스리기 힘든 불안을 예측 가능한 규칙으로 바꾸는 영리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도성의 문을 언제 열고 닫을 것인가? 어느 가문의 관료가 어느 문을 통해 입궐할 수 있는가? 누가 성 안에 머물 자격이 있으며 누가 성 밖에서 국가의 실무를 맡아야 하는가? 이 모든 의사결정이 권력자의 변덕이나 그때그때의 임기응변이 아니라 수없이 반복 가능한 규범과 절차로 정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불안은 더 이상 사람들을 마비시키는 막연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불안은 이제 행정적인 절차가 되었고 정해진 순서가 되었으며 누구나 미리 알 수 있는 패턴이 되었습니다. 예측 가능해진 불안은 더 이상 재앙이 아니라 국가의 통제 대상이 됩니다. 고려가 500년을 버텨낸 진짜 힘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데이터화하고 매뉴얼화한 것입니다. 이 시스템 속에서 왕은 더 이상 언제 어디서 뒤통수를 맞을지 모르는 불안한 존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왕권이 하루아침에 폭발적으로 강해진 것도 왕의 친위 부대가 압도적으로 늘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왕은 이 정교한 규칙의 가장 중심부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왕의 반대파를 제압하기 위해 직접 칼을 휘두를 필요는 없었습니다. 정해진 규칙과 절차를 어겼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가장 강력한 정치적 공격 수단이 되었고 숙청과 처벌에 정당한 명분을 제공하는 구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칼보다 무서운 명분과 시스템의 지배가 시작된 셈입니다. 귀족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성 안에 머물며 화려한 특권을 누렸지만 그 특권은 결코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정한 의례에 정해진 순서대로 참여하지 않으면 반역의 의심을 받았고 조정이 설계한 질서에서 한 걸음이라도 이탈하면 즉시 정치적 고립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노골적인 군사적 반란보다 귀족들이 더 두려워했던 것은 이 촘촘한 규칙의 바깥으로 밀려나는 것이었습니다. 고려 사회에서의 추방은 단순한 물리적 이사가 아니라 기득권 네트워크에서의 완전한 탈락, 즉 정치적 죽음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곽이라는 하드웨어 위에 규칙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얹히자 공간은 완전히 다른 성격을 띠게 됩니다. 이제 성 안은 단순한 안전구역이 아니라 규칙을 가장 완벽하게 수행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잔혹하고도 정교한 정치적 부대가 되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누구나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지만 그 안에 숨막히는 규범을 견디며 제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성벽은 적의 공격을 막는 동시에 내부 구성원들을 끊임없이 걸러내고 길들이는 거대한 필터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규칙이 결코 완벽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곳곳에 모순이 있었고 특정 세력에게 유리한 불공정함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고려는 이 불안전함 자체를 큰 결함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규칙이 흔들리거나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다시 고치고 덧대며 불안을 다시 관리 가능한 상태로 되돌려놓는 회복 탄력성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평화보다 지속적인 수선이 더 현실적인 생존 전략임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고려라는 국가의 독특한 운영 방식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고려는 결코 요동치지 않는 안정적인 나라가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늘 미세하게 흔들리되 결코 무너지지는 않는 유연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규칙은 불안을 박멸하기 위한 살충제가 아니라 불안의 압력이 임계점을 넘지 않도록 서서히 속도를 조절해주는 정교한 브레이크였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정치 판도에는 수백 년간 늘 팽팽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왕도 완전히 안전하지 않았고 최고 권력가인 귀족도 언제든 실각할 수 있었으며 제도 역시 영원 불변의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바로 그 미묘한 불안정성 덕분에 어느 누구도 모든 권력을 독점하여 나라를 망치는 극단적인 상황은 쉽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불안을 감시하는 시스템이 작동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에 도달합니다. 불안은 이제 공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성곽 위에 규칙이 촘촘히 얹히고 그 규칙이 수십 년, 수백 년간 반복되며 하나의 일상이 되는 순간 불안은 고려라는 국가의 운영 논리 속으로 완전히 흡수됩니다. 공포가 제도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제도가 사람의 몸에 배는 순간 국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차가운 규칙들은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들의 몸과 습관 속에 스며들었을까요? 왜 고려의 사람들은 이 피곤한 불안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고 오히려 그 불안 속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을까요? 성곽과 규칙을 넘어 불안이 의례와 관습, 그리고 정상적인 삶의 리듬으로 굳어지는 마지막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려가 불안을 다루는 최종 단계, 즉 국가가 사람을 가장 우아한 방식으로 길들이는 지점이 드러납니다. 법과 제도는 종이에 쓰여있을 때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몸과 매일의 습관 속에 깊이 스며들었을 때 비로소 진짜 통치력을 발휘합니다. 고려가 불안을 관리하는 국가로 완성되어 가던 마지막 단계는 바로 여기였습니다. 성곽이라는 하드웨어와 규칙이라는 소프트웨어 위에 사람들의 일상적인 행동과 감각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의뢰라는 장치들이 더 씌워지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고려의 불안은 더 이상 전략회의장에서만 무겁게 논의되는 정치적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루의 시작과 끝, 길을 걷는 걸음걸이, 허리를 숙이는 각도, 심지어 말 한마디를 내뱉는 순서 속으로 세밀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왕을 아련하는 복잡한 절차, 조정에 나아가는 엄격한 의뢰, 관직 서열에 따른 정교한 자리 배치, 그리고 공적인 공간에서 허용되는 몸짓과 시선의 방향까지,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예법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를, 누가 중심에 있고 누가 주변에 있는지를 매일같이 반복해서 신체에 각인시키는 고도의 사회적 훈련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화려하고 정교한 의뢰들이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의뢰는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끊임없는 긴장과 집중을 요구했습니다. 찰나의 실수 하나가 곧바로 무례가 되었고, 그 무례는 정적들에게 가장 손쉬운 정치적 공격의 비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관료와 귀족들은 성 안에 머무는 동안 단 하루도 마음 편히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말투 하나, 발걸음 하나까지 늘 스스로 감시하고 의식해야 했습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은 몸에 배어드는 습관이 되었고 거부할 수 없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안이 일상화되자 국가는 역설적으로 훨씬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거창한 반란을 꿈꾸기 전에 먼저 자신의 오늘의 행동이 규칙에서 아주 미세하게라도 벗어나지 않았는지를 본능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위험한 정치적 욕망은 거친 행동으로 폭발하기 전에 촘촘한 의례와 관습의 층위에서 미리 걸러지고 정화되었습니다. 성곽이 적의 침입을 막는 물리적인 방어선이었다면, 의례는 사람의 무의식 안에 그어진 보이지 않는 통제의 선이었습니다. 왕 역시 이 엄격한 질서에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왕은 성 안에서 가장 많은 의례에 둘러싸인 존재였고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가깝게 감시받는 몸이었습니다. 왕의 권위는 모든 법을 초월하는 무한한 자유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가장 까다로운 형식 속에 가두고 그 불편한 의례를 완벽하게 수행해내는 모범을 보이는 데서 나왔습니다. 왕이 스스로 만든 규칙을 가장 철저히 지키는 모습을 보일수록 그 규칙은 귀족들을 억누르는 더 강력한 통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는 왕권이 물리적으로 약해서가 아니라 왕권 자체가 거대한 시스템의 핵심 부품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고도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귀족과 관료들 또한 이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빠르게 터득했습니다. 그들은 성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병을 기르고 군사력을 키우기보다 국가가 정한 규칙을 누구보다 빠르게 읽어내고 복잡한 의례에 능숙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치적 생존은 더 이상 휘두르는 칼의 숫자가 아니라 조정의 질서를 해석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켜내는 정치적 감각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고려의 권력 투쟁은 피 튀기는 야전의 전장이 아니라 형식과 절차, 명분과 예법을 둘러싼 차갑고 조용한 신경전으로 그 무대를 옮기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고려는 참으로 기묘하고도 특이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결코 불안을 없애려 들지 않았고, 그렇다고 불안을 감추거나 잊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 불안을 매일 반복되는 모든 행동 속에 아주 정교하게 녹여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불안을 두려워하며 회피하기보다 불안을 당연한 전제로 깔고 그 위에서 기민하게 움직이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곧 고려라는 나라에서의 정상적인 삶의 리듬이 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고려의 생존 설계는 하나의 거대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성곽은 공간을 가르는 벽이었고, 규칙은 관계를 정의하는 선이었으며, 의례는 그 선을 사람의 뼈와 근육에 새기는 날카로운 도구였습니다. 이제 불안은 더 이상 국가를 위협하는 통제불능의 위험 요소가 아닙니다. 국가는 오히려 그 불안의 에너지를 활용해 사람을 길들이고 질서를 유지하며 스스로를 계속 작동시키는 고차원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이렇게 공간과 규칙, 그리고 몸의 습관까지 모조리 동원해 불안을 정교하게 관리한 국가는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이 완벽해 보이는 체계는 과연 500년이라는 시간을 견딜 만큼 완전했을까요? 아니면 그 자체로 스스로를 서서히 소모시키는 치명적인 한계를 이미 안고 있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설계가 만들어낸 고려라는 국가의 최종적인 초상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불안을 관리하는 데 성공한 나라가 마주하게 된 가장 아이러니하고도 필연적인 결말을 이제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고려는 불안을 제거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해 보였던 선택은 결과적으로 분명한 성공이었습니다. 성곽으로 공간을 세밀하게 나누고 정교한 규칙으로 인간관계를 정렬하며 엄격한 의례로 사람의 몸과 무의식적인 습관까지 길들인 이 설계는 고려를 500년이라는 긴 시간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수많은 외적의 침입과 처참한 내분, 왕권이 뿌리째 흔들리는 위기 속에서도 국가는 쉽게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 세력이 모든 권력을 독점해 나라를 통째로 삼켜버리는 극단적인 사태 역시 좀처럼 허용하지 않는 복원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불안은 늘 존재했지만 그 에너지는 언제나 국가가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성공의 지점에서 고려라는 국가가 짊어져야 했던 구조적 한계 또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불안을 제거해야 할 악이 아니라 체제의 기본값으로 설정한 방식은 국가가 안정적인 확장이나 과감한 변화를 본질적으로 꺼리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제도와 의례는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기보다 기존의 위태로운 균형을 유지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고려의 시스템은 혁신보다는 조심스러운 조정에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급격한 개혁이나 파격적인 변화는 언제나 시스템을 붕괴시킬 위험한 변수로 간주되었고, 이 때문에 고려의 정치는 늘 지나치게 신중했으며 때로는 정체된 듯 보일 만큼 보수적이었습니다. 이 정교한 시스템은 내부를 단단히 묶는 데는 탁월했지만 외부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거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데에는 둔감했습니다. 불안을 관리하는 기술에 익숙해진 국가는 어느 순간부터 불안을 넘어서는 거대한 상상 자체를 경계하게 됩니다. 성곽 안에서 형성된 질서와 의례는 사람들에게 세련된 생존의 기술을 가르쳤지만 동시에 그 틀 밖으로 나아가는 과감한 기계와 야성을 점차 거세해갔습니다. 고려가 수백 년간 유지되는 동안 국가의 에너지가 폭발적인 외연 확장을 이루지 못했던 이유는 결코 국력이 무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지나치게 정교한 관리 시스템이 국가 전체의 변화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추며 생존을 도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거대한 체계가 사람을 길들이고 시스템을 안정화하는 데 성공할수록 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불안을 통제하기 위해 규칙은 계속해서 덧대어졌고 의뢰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복잡하고 화려해졌습니다. 어느덧 형식은 알맹이인 내용보다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을 관리하기 위해 탄생한 장치들이 이제는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또 다른 형식적 불안을 끊임없이 생산하는 자기 모순의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규칙을 어기는 것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그 숨막히는 규칙의 무게에 점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정적인 지점에서 고려는 거대한 선택지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의 불안 관리 방식을 고수하며 이 낡고 복잡한 구조를 더 정교하게 수선할 것인가? 아니면 이 피로한 균형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전혀 다른 원리로 작동하는 새로운 국가로 전환할 것인가? 고려의 지배층은 끝내 전자인 관리와 수선을 택했고 그 선택은 한동안은 유효한 생명 연장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냉정했습니다. 불안을 관리하는 방식이 영원히 유효한 정답일 수는 없었습니다. 시스템의 노후화는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균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나라를 결코 실패한 왕조로 부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려는 동아시아 역사에서 보기 드문 고차원적인 통치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였습니다. 불안을 억지로 제거하려다 스스로 무너지는 대신 그 불안을 국가의 동력으로 삼아 장기 생존을 도모했던 나라.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통제 대신 공간과 규칙 그리고 의뢰라는 보이지 않는 부드러운 장치로 사람을 길들였던 나라. 고려는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 동시대의 다른 왕조들과는 아주 다른 독창적이고도 품격 있는 답을 제시했던 왕조였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실험은 결코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려가 500년간 축적해온 이 불안 관리의 기술은 이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되어 다음 왕조인 조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려의 유연한 긴장은 조선의 철저한 도덕적 규범으로 변모했고 불안을 견디는 나라에서 불안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려 드는 더 강력한 중앙집권 사회로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불안을 다루는 방식의 이 극적인 변화야말로 우리가 다음 이야기에서 본격적으로 파헤쳐야 할 거대한 주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려는 가장 불안한 조건에서 출발했지만 그 불안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하며 끝까지 마주했던 나라였습니다. 그 용기 있는 선택은 고려를 500년 동안 살아남게 했고 동시에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게 만드는 위대한 한계를 남겼습니다. 불안을 길들인 나라 고려의 실험은 그렇게 막을 내렸고 그 찬란한 유산 위에서 이제 또 다른 국가의 설계가 시작되려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고려의 이 정교한 실험이 어떻게 해체되고 재조립되었는지 그리고 왜 새로운 왕조는 고려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불안을 다루려 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불안을 관리하던 나라에서 불안을 박멸하려 했던 나라로 그 운명적이고 결정적인 전환의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추적해보겠습니다. 결국 고려는 끝내 불안을 없애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성곽을 높이 쌓고 촘촘한 규칙을 만들고 매일 같은 의뢰를 반복하면서도 그 불안이 연기처럼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려는 그 불안을 통제 가능한 상태로 곁에 두고 유지하는 법을 선택했습니다. 어느 한쪽이 너무 강해져도 안 되고 그렇다고 국가의 근간이 너무 약해져도 안 되는 그 위태로운 균형의 외주를 위해서 5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나라를 굴려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목격한 고려만의 독특하고도 끈질긴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정교한 시스템에는 저마다의 수명이 있기 마련입니다. 불안을 관리하는 기술이 정밀해지면 정밀해질수록 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들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복잡해졌습니다. 시스템은 서서히 경직되었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피로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관리되던 불안이 다시 통제를 벗어나려 꿈틀대던 순간 역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불안을 관리하던 나라는 왜 결국 불안을 제거하려는 나라로 바뀌어야만 했을까? 왜 다음 왕조는 고려가 500년간 갈고 닦은 그 정교한 방식을 계승하지 않고 전혀 다른 차원의 파격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고려가 그토록 공들을 세웠던 불안 관리 시스템이 어떤 내부적 균열로 해체되었는지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 어떤 새로운 국가 설계도가 들어섰는지를 심도 있게 살펴봅니다. 불안을 길들이고 달래며 공존하던 나라에서 불안의 뿌리를 통째로 뽑아 없애려 했던 철저한 주범의 나라로의 대전환. 그럼 불안을 제거하려 했던 나라의 선택이 과연 어떤 대가를 남겼는지 다음 편에서 더 깊고 날카롭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고려의 생존 전략이 여러분께 새로운 영감과 지적 자극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소중한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우리가 역사에 숨겨진 설계를 파헤치는 가장 큰 동력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